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이제 서울대에서 면역학 박사과정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좀 이제 논술하고 관련돼서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뭐 의치학 전문 대학원 강의도 했지만은 노량진에서 임용고시 그 수업도 진행을 하고 이래서 임용고시 자체도 논술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수업이거든요. 교원 임용고시. 그래서 그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에게 생명과학 논술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뢰감이 좀 생기나요? 일부러 신뢰감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바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자료집으로는 잘 안 보이시니까 6페이지 이렇게 바로 뒷장으로 넘기셔서 맨 뒷장에 보면 6페이지가 있는데요. 연대에서 출제되고 있는 생명과학 부분의 출제 영역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앞쪽에 생명과학 1 그리고 뒤쪽에 생명과학 2 이렇게 커리큘럼을 두 개를 나눠놨죠. 그래서 앞에 출제 영역으로 얘기하면은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세포분열하고 암, 유전 이런 파트가 생명과학 1에 해당하는 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뭐 에너지, 대사, 유전암, 생명공학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고등교과과정으로 얘기하면 생명과학 2에 해당하는 내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연대 논술은 과학의 우리 탐구 과목 얘기하고 그러는데 1, 2 과정이 모두 출제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생명과학 2를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논술은 진입 장벽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별로도 전략이 다를 것 같아요. 뭐 요새는 다 생명과학 1이나 과학 탐구 영역에서도 원을 이제 주로 선택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래도 좀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명과학 2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애들이 재학생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고3 때 내신을 준비할 때 중간고사 그리고 1학기 과정 진행하는 부분이 요 세포 광합성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2학기 커리큘럼이 DNA 복제하고 생명공학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 좀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더 준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논술의 좀 준비 과정이 좀 달라지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계 논술만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 출제 영역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생명과학 1 중에서도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런 단원이 있어요. 네, 공부 같이 하고 계시죠 아이들이랑. 네, 그래서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런 단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출제되는 영역이 아니고요. 거의 안 나오고요. 저희가 강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부분.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부분이 생명과학 원에서 수능 문제를 풀 때는 킬러 문항으로 세포분열하고 유전 파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요거를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푸느냐라고 하는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죠. 뭐 최근에 네, 그 뉴스에서도 나오는 킬러 문화 이런 부분인데 연대 논술에서 수능 유형처럼 이 부분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대에서 100분 시험을 본다, 논술 시험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리 논술 60분 할애하고 그다음에 과학 논술은 일반적으로 40분 할애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과학 논술이 네 문항이 출제가 됐을 때 한 문제당 10분씩 논술을 서술한다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수능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문제를 서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연대에서는 절대로 수능 유형의 유전 문제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식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출제되는 영역을 보게 되면 문제가 네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제시문 하나에 문제가 네 개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 영역이 걸쳐져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생명과학 논술은 어려운 이유가 여러 영역을 충분히 심화해서 공부가 돼 있지 않으면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출제 영역 자체는 분석해 드리는 게 민망할 정도로 골고루게 분산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의대 논술 같은 경우는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띄죠. 그래서 면역계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유전암호나 생명공학 파트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편인데 저희가 자연계 논술에서는 그런 부분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 프린트로는 4페이지에 보시면은 생명과학 논술을 11회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차를
4페이지에 소개를 해놨습니다. 나름 의미가 있게 준비를 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1, 2, 3, 4회차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생명과학 원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돼 있고 후반 부분에 보게 되면은 애들이 제일 많이 안 했던 8, 9, 10, 11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생투 부분에 DNA 파트 이런 부분으로 뒤쪽으로 빼놨어요. 이제 그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1학기가 끝났으면 뭐 이렇게 에너지 대사나 이런 부분까지 세포하고 광합성 이런 부분까지는 내신 대비로 진행이 돼 있겠지만 2학기 파트에 해당하는 생명공학 파트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만약에 논술을 저희가 작정하고 준비한다 그러면은 요 DNA 파트나 유전자 발현 이런 파트만이라도 동영상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빨리 한번 스킵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논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요 파트에 해당하는 선행 부분을 한 번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은 더 주기 위해서 일부러 커리큘럼을 이런 구성을 해놨습니다. 나름 굉장히 배려해서 세심하게 짜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느껴지시죠? 네, 아무도 끄덕끄덕 안 해주셔서 저 혼자 30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고요. 만약에 수업이 진행되고 아이들한테도 제가 파악을 해봐가지고 요 뒤쪽 생투의 뒤쪽 파트에 해당하는 게 진도가 많이 안 나가 있으면은 따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짧게 애들이 반복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애들별로 충분히 의미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떤 말씀도 드렸었냐면 물리나 화학을 과탐으로 선택해가지고 수능을 준비한다라고 하더라도 논술은 생명과학으로 전향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완벽하게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뭔가 좀 같이 고민하고 좀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분석 유형을 조금 말씀드려볼 내용인데요. 저희가 2021학년도에 선행학습 평가 뭐 이런 걸로 제시가 됐던 내용인데 뭐 의대 논술이 됐던 자연계 논술이 됐던 대부분 원투 내용으로 제시문을 충분히 제공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의예과 문제라고 하더라도 뭐 제시문을 충분히 활용해서는 뭐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제공이 되고 그 이후로 기조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활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출제 영역은 과학 원투 내용이고요. 그리고 얘기하고 있기로는 제시문을 충분히 제공해서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선행학습 평가 이거에 해당하는 보고서고요. 이거는 이제 의대 문제를 예시로 제가 해놓은 건데 잠깐 생략하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 논술 문제예요. 그러면 제시문이라고 하는 형태가 가나다 뭐 혹은 가나다라 해서 한 페이지 정도 주어지고요. 다들 학교 홈페이지 가면은 있으니까요. 작년 기출 문제라서 한 페이지 정도 제시문이 있고 거기에 문제가 전통적으로는 4문제가 출제가 돼요. 문제 1, 그다음에 문제 2, 문제 3, 문제 4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작년은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새끼 문항이 하나, 2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사실은 4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제시문이 충분한 것 같습니까? 논술 중에서 제시문이 제일 성의 없고 짧기로 유명한 게 연대 논술이에요. 그냥 한 페이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중앙대 논술이나 예전에 뭐 다른 논술들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논술이나 이런 경우는 제시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료를 분석하거나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연대는 전통적으로 제시문이 한 페이지를 넘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제시문을 주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해석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제 유형은 요 제시문 하나에 대해서 지금 뭐 이거 보면은 항상성 유지, 신경계 내분비계에 해당하는 조절 방식의 차이점 뭐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는 어디에 걸리겠냐면 신경계하고 내분비계 이런 항상성 조절 과정의 출제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테고요.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용해서 신경세포의 활동 전이에 관여하는 나트륨 통로 단백질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는 생투 영역이에요. 즉 생명과학의 세포막을 통한 물질 수송 방식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투 영역. 그다음에
뭐 3-1번 이렇게 가게 되면 식물이 질소 고정 효율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인데 뭐라고 분류할 수 없을 만큼 조금 좀 통합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형식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화학 반응의 중간 물질의 농도와 최종 산물의 생성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 부분도 생투 영역에 우리가 효소 반응 속도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시문 하나에 문제가 이렇게 새끼 문제가 나눠져 있는 게 여러 영역으로 걸쳐 있는 형태다. 그리고 생투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연대 논술은 진입 장벽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안 한 부분이 됐던 지금 논술 준비하는 게 투 과목을 대부분 선택을 과탐으로는 안 하셨죠. 네, 지금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 했기 때문에 논술은 다 도토리 키재기 상태에서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논술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냥 무조건 들러리 하는 시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바로 이렇게 문제 분석은 이런 정도로 끝내고요. 그다음에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수학이나 물리, 화학이랑 다르게 생명과학 논술은 수식에 의해서 답안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학 논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만큼 생명과학에 해당하는 개념하고 우리가 테크니컬 텀이라고 그러죠. 용어를 쓰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당연히 써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뭐 산화적 인산화, 화학 삼투적 인산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곧 이 학생이 개념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글에 의해서 서술되는 방식을 갖는 게 생명과학 논술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물리나 수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다가 보니까 논술의 채점 방식은 적어도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생명과학 논술은 채점을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어떤 방식이냐면 논술 답안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일단은 소분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상중하로 나눠진 박스를 준비해 놓고 조교 선생님이 됐던 아니면은 채점관이 됐던 답안지를 보게 되면 직관적으로 이거를 분류해요. 이거를 하에다가 집어넣을 건지 상으로 집어던질 것인지 이렇게 일단은 분류를 하고 상에 들어간 답안지를 가지고 이걸 보죠 한번. 잘 안 보이는데 학생 A의 답안지예요. 아이들이 학교 내신이나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답을 내기 위해서 작성을 하면 대개 3줄 정도 써요. 그러면 이런 답안지는 어머니들 생각하시기에는 합격할까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냥 하 바구니에 집어넣어요. 하 박스에. 그리고 이건 떨어지는 답안지예요. 볼 가치가 없어요. 작년 연대논술의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을까요? 퀴즈해서 제가 맞추면 선물을 제가 쓰고 온 우산이라도 하나 드릴까 하는데 네, 작년이 30대 1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이 이제 38대 1 정도 됐는데 예를 들면 10,000명 이상이 시험을 보거든요. 연대는 논술 시험을. 그러면 이런 답안지 같은 경우는 그냥 하에다가 집어넣는 거고요. 다른 답안지 하나 해봤는데 이 학생이 악필이긴 한데 중간에 화학 반응식도 적고 꽤 잘 적은 답안지예요. 그러면 이 답안지는 상으로 던지겠죠.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10,000명이 시험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생명과학을 선택한 학생이 3,000명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공정하게 한 채점관이 3,000명의 답안지를 공정하게 채점할 수 있으면 매우 공정하겠지만 채점 그렇게 채점하지 못해요. 한 100장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상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는 답안지만 파지티브 셀렉션을 해서 그 중에서도 잘 쓴 답안지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이거 다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채점표를 만들어요. 채점 기준표. 그러면 합격할 만한 아이들을 답안지를 셀렉션해서 시험을 본 다음에 어떤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 학생들이 이 답안을 작성했는가를 보고 합격할 만한 채점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명의 채점위원이 중복해가지고 점수를 채점을 해서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거고요. 중하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채점표에 의거해서 알바생들이 채점을 해요. 이거를. 그러면 이런 단어가 없다라고 하면 점수를 깎는 방식이죠. 요 과정에서는. 무조건 합격할 수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이들한테도 논술 시험을 준비시킬 때 파지티브 셀렉션 방식을 이해해야만 애들의 답안지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답을 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논술 답안지를 써내야 내가 파지티브 셀렉션이 돼서 채점표의 기준이 되는 답안지가 될 것이냐. 그런 정도를 쓰지 않으면 들러리예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전적으로? 그렇게 되는 방식이라서 제가 수업을 할 때에도 아이들한테도 옆 친구에 비해서 내 답안지가 채점표 기준으로 셀렉션 될 만한 의도를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하라고 그래요. 이제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아이들한테도 가이드라인을 해준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논술 문제인데 논술을 이렇게 딱 받아보면은 한 문제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 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형식이에요. 그러면은 10분 내에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정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는가 그거를 찾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름 좀 세련돼 보이려고 눈, 문제를 분석하는 눈,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마무리해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 개념을 써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답을 작성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논술 답안을 작성할 때는 그래프나 수식, 표 이런 것도 중요해요. 논술 답안지 자체가 점선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원고지가 아니라 백지라는 뜻이에요. 점선은 그냥 가이드라인을 준 것뿐이거든요. 여기에 얼마만큼 구체성하고 논리성이 있도록 보이느냐라고 하는 거는 기술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이런 수식이나 표나 그림이나 이런 거를 들어가서 작성을 하는 게 훨씬 더 눈에 띄는 답안지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도 아이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포지티브 셀렉션이 되기 위해서 논문에 초록을 쓰는 것처럼 명확하게 작성해야 된다. 어떤 의도냐면 저희 자료집의 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참고할 만하게 꽤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과학 논술은 어떻게 적어야 된다. 특히나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수식이 없기 때문에 뭐 물리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을 수식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리성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명과학은 어쨌든 순수하게 글을 작성해서 논리성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치 논문 쓰는 것처럼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식으로 먼저 답을 내주고 그리고 뭐 단문으로 작성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좀 논술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점까지 조금 신경 쓰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다. 이거고요. 마지막 이제 PPT 슬라이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 생명과학 논술에서의 그 포인트 이거를 짚어보게 되면은 논술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포지티브 셀렉션이 되는지 아이들이 이해해야만 답안지는 수준이 바뀌게 된다. 그런 의도로 계속해서 잔소리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심화 이론. 제 수업이 원래 심화가 아주 좋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너무 심화를 수업을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충분한 심화 이론을 통해서 교수급 실력으로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아무리 생명과학 선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논술을 이걸로 선택했을 때 다 도토리 키재기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안목을 접목해 줄 수 있느냐 그거를 통해서 10일의 수업을 듣고 나면은 교수급 실력으로 충분히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동영상 링크라도 제가 줘서 이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단순히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애들 미래가 달린 일이니까요. 일단은 합격은 해야죠, 연대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어쨌든 준비를 시켜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학적 탐구 방법으로 사고하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논술을 하는 방식 자체도 그 논문을 쓰는 방식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도 충분히 지도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 10일의 수업을 하면서 개별 첨삭해 줄 수는 없어요. 대신 대표 문제에 대해서 대표 첨삭은 할 거고요. 대신에 아이들이 숙제로 논술 문제가 꼭 나갈 텐데 그거를 논술 문제를 작성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든 문자라든가 이렇게 보내면은 제가 아이패드에 요새 기술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 5분 이내로 동영상 첨삭을 실제로 녹화를 해서 애들한테 카톡으로 바로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개인 피드백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애들한테도 욕심껏 답안지를 보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게요. 뭐 작년에도 한 80명 이렇게 논술 수업 진행한 것 같은데 애들이 생각보다 답안지를 안 보내거든요. 생각보다 편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논술 쓰는 게 어려워요 애들한테 이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리고 아이들이 알아야 답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논술은 모르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답을 쓰려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을 적어도 표현하는 게 맞느냐라는 식으로 자꾸 접근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시공간을 초월한 가장 좋은 첨삭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인데 저 문명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이해가 가거든요. 예수님이 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아이패드와 카톡을 사용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고요.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딱 하나만 받고 내려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화학 논술 담당하고 있는 김영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프린트는 요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탐하고 이제 브레인밸리에서 화학 논술하고 화학 심층 하고 있습니다. 14년 연속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미탐하고 브레인밸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일단 먼저 그 화학 연대 기출부터 잠깐 실어놨는데요. 뭐 내용이 중요하진 않은데 제시문 양하고 문제 개수하고 이런 것들 잠깐 봐주시면 되고 제시문은 짧게 가나 다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가 네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10점씩 해서 40점 만점이고 나머지 60점은 수학이 갖고 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공계 쪽으로 합격을 하려면 두 문제 이상 맞추셔야지 합격선에 오고요. 한 문제 맞은 사람이 붙으려면 거의 수학을 만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네 문제 중에 두 문제 정도 답안을 작성하면 이제 학생들이 합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두 문제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적는데 이제 깎이게 돼 있습니다. 이제 깎이게 돼 있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요 문장을 읽어 보시면 이제 이건 작년 거니까 재작년 것도 읽어 보시면 원투가 좀 섞여서 나온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 비율은 뒤에도 적어놨는데 50%씩 화원 50%, 화투 50% 이렇게 나오고요. 일반고나 이런 친구들은 화투가 좀 약한 편이고 과거나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는 원이 약한 편이고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것들이 좀 틀리고요. 과거나 특목고 학생들은 주로 상위권 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일반고 쪽은 조금 중위권 위주로 공대를 좀 지원하고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문항이 나오고 이제 요거를 두 문항 이상 맞춰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학생들이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은 150분이기 때문에 이제 과학에 60분 사용하고요. 과학에 60분 사용하고 수학에 90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배분해서 150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원투가 같이 나오고 이쪽에 뭐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뭐 공부할 필요 없고 화학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도 화학 원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화학 원투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 과학사 이런 게 적혀 있긴 하지만 볼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 화학 원투에 만 하면 상관이 없게 답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화학문수 특징인데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원과 투가 50% 정도로 반반 골고루 배분되어 나오고 있고요. 단원도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단원도 이제 골고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중요 단어부터 먼저 찝어달라 뭐 이런 거 이렇게 조금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골고루 나오고 있어서 경희대 의예나 혹은 연대 미래 의예 캠퍼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단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산연기 중심으로 나오는데 연대는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골고루 나오고 있어서 뭐 어디를 콕 찍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화학 원투가 골고루 반반씩 나오고 단원도 골고루 나온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년 3년 동안 문제가 좀 쉬워져서 이제 쉬워진 이유는 이따가 원장님도 말씀하겠지만 생각보다 학생들이 시험 잘 못 봅니다. 합격 점수가 낮아서 내문항 중에 이제 계속 채점하다 보면 과학 점수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점점 난이도도 쉬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투과목 기피 현상도 많이 있고 해갖고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화학이 쉬워져서 그냥 학교 내신 정도의 서술형 문항을 섞은 정도의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어서 화투를 거의 안 한 학생들도 그냥 한번 어느 정도만 효율적으로 개념만 정리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점수가 되게 낮습니다. 합격 점수가.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이제 창의적이다 뭐 이런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되냐면 경희대나 연대 미래의예 캠퍼스 같은 경우는 계산형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예 수능 2점짜리 문항들이 풀려져 있지 않으면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데 연대는 기출에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나와 학생들이 조금 보면 알다시피 설명하라든지 뭐 예상하라든지 이런 창의적인 설명의 문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살짝 얹은 사람들도 수능 2점짜리를 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답안을 쓰고 2점이든 3점이든 5점이든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포기하지 말라는 거. 수학이 어느 정도만 평타 이상만 칠 수 있으면 과학이 투가 나와서 약간 힘들다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만 하면 답안을 작성할 수 있고 요 40점 중에 20점 정도만 갖고 가면 충분히 이공계 중간계통까지 붙으니까 조금 투 때문에 너무 일찍 연대를 포기하지 않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상태로 이제 연대 논술이 특징되어 있습니다. 수능과 연계성은 뭐 당연히 이제 요즘은 다 연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요건 이제 현재 화학투가 이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니까 이제 화학투 상태가 꾸준히 하는 학생들 거의 없고요. 네, 전국에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가볍게 선행한 친구들이 있고 고등학교 때 내신을 한번 본 친구들이 있고요. 이런 학생들이 이제 요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그냥 제 수업 11강을 그냥 수업만 들으시면 됩니다. 수업만 듣고 모의고사만 보고 첨삭만 받으면 돼요. 근데 이제 거의 안 한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 있죠. 투가 거의 백지인 상태. 이런 친구들은 이제 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게 화학 투에 필요한 단원들인데요. 이 개념을 숙지하는데 한 단원당 2시간씩 걸려요. 2시간 정도씩 걸립니다. 투 중에서는 물투가 개념이 물투랑 화투가 개념이 거의 가장 적고 생투하고 지투가 개념이 많거든요. 화투는 개념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게 2시간씩 8번이니까 아예 백지인 친구들도 16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16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힘들어서 요 중에 절반 정도는 수업 시간에 다 제가 개념 설명과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백지인 친구들은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개념 강의가 필요합니다. 개념 강의가 필요한데 동영상으로 제가 제공을 하는데요.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걸 별로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혼자서 수특을 보고
개념 정도는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점짜리가 안 풀려도 수특으로 개념 부분, 내용 정리되어 있는 부분만 단원별로 제가 진도 나갈 때 이렇게 이제 진도를 1강부터 11강까지 쭉 나갈 때요. 1강 동적 평형과 액체의 진기압력. 그러면 동적 평형은 화원이고요. 진기압력은 화원화투에 섞여 있습니다. 평형 개념인데 이제 이렇게 해당 단원이 진행될 때 이제 수특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수특으로 개념만 읽고 조금 시간이 되는 친구는 2점짜리까지 풀면 좋은데 최근 연대 기출은 2점짜리를 안 풀어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강의를 논술 강의를 들으면서 수특으로 개념을 한 1시간 정도 30분 정도 읽어주시면 되고 한 일주일에 1시간이나 2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동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봐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기가 기존에 있었던 하이탑이나 다른 걸로 내용을 채우셔야 됩니다. 아무튼 백지인 친구들은 그냥 이 수업만 들어서는 조금 부족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정도씩 투자해서 수능 특강을 읽던 개념 강의 동영상을 듣던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해야지만 이제 연대 그 네 문제 중에 2문제 정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문항 중에 2문항은 화원이니까 2문항은 화투고 하니까 뭐 화원을 잘 쓰고 화투는 이제 어느 정도만 이제 채워주시면 이제 뭐 과학 때문에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8강이 나와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뭐 이제 학생들은 뭐 그런 말도 해요. 뭐 기체 파트 그러면 PV는 NRT만 외우면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개념이 없다. 뭐 용액 가면 몰랄 정도만 외우면 된다라든지 이제 이렇게 개념이 아주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상당히 작고 개념이 조금 여기 5강, 6강 평형 개념에 조금 실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 할 때는 이제 조금 더 본인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한두 시간 더 채워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수능 특강 1시간 정도 읽는 걸로도 거의 대체가 되고 제 수업이랑 같이 진행하니까 투에 대한 거 부담이나 그런 거 갖고 너무 일찍 포기하지만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일반고가 아닌 과고나 특목고 같은 영재고 같은 경우나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는 화학 원에서 오히려 많이 깎이고 있습니다. 제 수업 특징인데요. 연대를 뭐 계속적으로 준비해 놨으니까 유형에 잘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뭐 연대 기출에 잘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논술도 진행하고 뒤에 이제 수업 진행 방식이 있는데 이제 첨삭도 꼼꼼히 진행하고 해서 진행할 거고 요게 이제 11강 정도로 되어 있고요. 요 수업이 이제 화원하고 화투가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번 시험 보고 첨삭 진행할 거예요. 제 수업 방식인데요. 뭐 전체 수업에서 가장 큰 특징은 모의논술 보고 답안지 해설지 주고 학생이 1차적으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수업 끝나고 첨삭을 진행하고요. 그거 이제 그 다음 회차에 본인이 갖고 가고 점수 확인하고 2차 수정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의 전체 3시간 수업 중에 1시간 20분 정도는 다 모의논술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논술 연습하고 해설 보고 고치고 질문하고 다시 첨삭하고 질문하고 이 방식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화학 원화투를 아무리 잘하는 친구들도 논술이라는 게 이렇게 쓰는 과목이니까 이제 한 번씩 와서 전체적으로 단원별로 이렇게 11번 이렇게 쓰고 이제 연습을 하면 거의 단원이 뭐 새로운 단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혹은 내용도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11번 정도 연습을 하고 가면 거의 뭐 4문제 중에 2문항 정도는 거의 다 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반은 현재 3개 반 진행돼요. 토요일 반, 일요일 반, 화요일 반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주말이 좀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오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요 평일 쪽으로 오셔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원이 백지인 친구들은 1시간 정도 추가적으로 일주일에 시간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요 수업만 11강 3시간 수업만 듣고 첨삭지 보고 30분 정도만 수정하면 가능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 선생이에요. 예, 배진철 선생입니다. 자, 저도 좀 굵고 짧게 할게요. 예. 첫 번째는 제 자료 보시면은 그 연세대학교 특징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전 이거 안 할 거예요. 예. 그 프린트 보시면 돼요. 예. 그 연대는 일단은 거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풀이형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풀이형 문제가 많고 정확하게 이제 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형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좀 계산이 지저분합니다. 소수점 계산도 있고 루트 안에 어마어마한 계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 능력도 하나의 평가 요소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물리 1하고 2가 같이 나오는데 얘가 더 조금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4개가 나오면 하나 정도는 1이고 나머지 3개는 2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얘가 좀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식을 안 줘요. 제시문에서 공식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공식을 외우고 가야겠죠. 예, 공식을 외우고 가야 되는데 이게 근데 물리만 그렇진 않을 거예요. 물화생 다 비슷할 겁니다. 출제가. 그 대신 저 구석에 있는 이상한 거 안 내요. 그러니까 메인 주제 있죠. 예, 가장 중요한 중심 개념. 이 중심 개념을 내요. 그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물리는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핵심 개념, 중심 개념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지치기 형태로 개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개념,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을 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겠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 나오는 필수 공식을 외우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요. 가령 이제 원운동, 그 연세대학교 기출문제 보면 한 최근 5년 정도 쭉 보면은 원운동과 관련된 문제가 매년 나와요. 공식을 안 주죠. 원운동 시킬 때 구심력이라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심력 공식을 안 줍니다. 근데 그걸 안 외우고 가요, 애들이. 미쳐버리겠죠. 5년 매년 나오는데 그냥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성의가 없어요. 그죠? 애들이 너무 성의가 없죠. 내가 뭐 가끔 보면 제가 대입을 치르는 건지 운전면허를 보러 가는 건지 그리고 붙길 바래요. 너무하죠. 해도 너무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대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비중을 갖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직 잘 모르는구나. 고3 애들이.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쉽고 물론 이제 엄청나게 제가 잔소리를 합니다만은 대입은 어머님들 그 얘기 하셔야 돼요. 대입은 너희가 치러본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고 대학별고사는 어머님들도 여기 대학별고사 치러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죠? 준비 많이 했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고 진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도 좀 자기가 꼼꼼히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아이들한테 엄청 잔소리를 할고 어머니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알겠죠? 거기서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4페이지 보시면 일단은 이제 수업에서 추구하는 바가 뭐냐, 수업의 목적이 뭐냐면 당연히 문제를 풀게끔 하고 기본 개념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잘 나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언제 쓸 수 있는 개념이다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 공식 같은 거 제가 이제 이거 외워야 돼 이런 얘기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푸는 거 그래서 어떻게 풀고 순서를 어떻게 잡고 이런 걸 보여줘요. 근데 일단은 연대 같은 경우는 이상한 실험을 자주 해요. 대도 않는 실험을 합니다. 우주선 안에서 뭐 하고 막 그래요. 드론도 날아다니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상황을 주는 거죠. 어떤 상황을. 그래서 요 상황에서 내가 요걸 구하려면
어떤 공식과 어떤 개념을 갖고 와서 풀어야 되는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해하는 게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상황을 분석해서 필요한 자료를 골라내는 분석력도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정확한 공식과 풀이 능력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한 얘기가 어머님들도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예. 이게 자동차가 두 대가 있어요. 이게 실제 어느 학교 기출 문제입니다. 연대 기출 문제는 아니지만 얘가 이렇게 가는데 A가 뒤에 있어요. 근데 이제 속도가 있죠. 속도가 있는데 얘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가 증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가속도죠. 예, 속도가 증가한다가 가속도죠. 예. 근데 가속도가 얘가 더 커요. 그럼 얘가 속도가 팍팍 증가해요. 근데 얘가 얘를 따라잡을 수 있냐를 물어봐요. 근데 이제 여기 그 혹시 학생들은 바로 알 거예요. 얘가 속도가 팍팍팍 증가하지만 처음에 딱 요 순간에 요 속도 A의 속도와 B의 속도를 비교했을 때 B보다 A가 속도가 빠르다면 얘는 속도가 별로 증가하지 않고 얘는 속도가 많이 증가하지만 얘가 처음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이제 쫓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물어봤을 때 이거를 백지내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중학생도 써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써요. 그리고 100명 중에 99명이 답을 맞춰요. 한 명 이상한 애 한 명 있다 치고.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 속도가 A가 B보다 크다면 뭐 A가 B를 따라잡을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쓰죠. 학교 예시답안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놈이 이렇게 쓰는 거죠. 둘 사이 거리를 D라 하자. 그리고 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그릴 때 A는 이렇게 가고 B는 이렇게 간다면 요 이제 면적이 A가 달린 거리입니다. A가 달린 거리가 B가 달린 거리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요 사이에 낀 면적이 S라고 했을 때 이 S가 D보다 크다면 얘는 T초 이전에 A는 B를 따라잡을 수 있다. 어떤 애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의도 아시겠죠? 예. 그러면 A가 B보다 빠르면 가능해요 이렇게 쓴 애랑 그래프를 그려서 구체적인 값을 대입해서 비교해서 답한 애랑 어머님들이 채점하는 사람이라면 점수를 똑같이 줄 수 있을까요? 과연? 절대 아니죠. 그 얘만 붙는 거예요. 그 앞에는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죠. 왜? 자기가 맞췄거든. 답을 맞췄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래요. 왜 떨어졌냐면 너보다 얘가 더 잘 써서 떨어진 거야. 무슨 얘기냐? 아이들은요 수능에 쩔어 있죠. 수능은 답만 맞으면 되죠. 얘가 어떻게 맞았는지에 관심이 없죠. 5번만 잘 체크하면 돼요. 얘가 컨닝을 했는지, 볼핀을 긁렸는지 관심이 없어요. 5번에 마킹만 돼 있으면 점수를 똑같이 줘요. 하지만 논술은 그렇지 않아요. 답이 맞았어도 어떻게 답을 구했냐, 설명을 어떻게 했냐, 어떤 거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잘했냐, 계산을 잘했냐를 보고 점수가 달라져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논술을 하나 많아요. 논술이 뭔지 모르는 애들한테 처음에 첫날 너 한번 쓰기 해봐 하고 쓰잖아요. 그럼 애들 진짜 연습장처럼 써요. 열에 아홉이. 그리고 이게 답을 딱 구하죠. 뭐 3.4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 탁 치고 여기다 답 이렇게 딱 쓰고 진짜 답안지 이렇게 쓰고 나와요. 교수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얘가 이 아이는 진짜 논리적인 아이다 이럴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논리성 1도 없고 그죠? 예. 답만 맞으면 답만. 예. 절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답만 맞추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과 설명 순서와 알겠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왜 떨어졌지 이러고 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 논술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중요합니다. 써보고 그다음에 첨삭도 받고 순서도 이렇게 잡는 게 좋겠다. 그죠? 예. 넌 이걸 설명 안 했으니까 점수 까였어. 이런 거를 좀 언지를 해줘야 돼요. 처음에 학생들이요 보통 한 3, 4회 정도는 헤매요. 그런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으면은 한 3회에서 4회 정도 지나면 웬만큼 잘해요. 감을 좀 잡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죠? 몰랐잖아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 3번, 4번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애들이 꽤 잘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좀 버텨주셔야 되고 한 번 하고 쥐지치고 나가는 애도 있어요. 아, 여기 쥐지친다 그러면 어머님 잘 모르시겠네. 한 번 하고 포기하고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수업 커리가 좀 잠깐 있는데 그 토요일 수업은 3시간 10회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단원별로 일단 쭉 핵심 개념 같은 거 정리하면서 관련된 문제 풀고 할 겁니다. 기출 문제도 좀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도 매 시간 볼 겁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도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자세히 디테일하게 하진 않지만 핵심 개념 같은 거 설정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개념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 투 과목을 거의 안 하셨거나 많이 안 하신 학생들은 요 토요일 수업 들으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언급해 주는 거를 집에 가서 복습 잘 하신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구석탱이 있는 거 안 낸다고. 그래서 여기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잘 해도 거기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난 한 5, 6년간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올해도 안 벗어나겠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모의고사를 50분간 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꼭 봐야 되고 가끔 영상 강의만 듣는 애들이 있는데 영상 강의를 듣더라도 집에서 모의고사를 풀어갖고 제출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첨삭은 서면 첨삭을 원칙으로 하고 딱히 그러니까 특별히 애가 좀 헤매고 있다 그러면 제가 대면 첨삭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잘하는 학생들도 한 번 정도는 해줍니다. 더 잘하라고. 예. 매 시간 받는 애도 있겠죠. 예. 그래서 대면 첨삭은 제가 상황 봐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필수가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왜 우리 애는 왜 한 번밖에 안 해줘요? 막 그러지 마시고 잘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일요일 수업은 8회 특강인데 얘는 3시간 반이야 시간이 조금 깁니다. 예. 그래서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압축해서 하는 건데 얘는 개념 설명을 따로 하진 않고요. 문제 풀면서 설명합니다.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개념 설명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얘는 문제 풀이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둬서 앞에보다 문제 한 문제라도 더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푸니까 원투를 한 번이라도 본 학생들은 이게 좋겠죠. 근데 사실 두 개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이게 구별하려고 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단지 이제 요 수업은 좀 짧게 하는 거라서 단기 특강으로 하는 거라서 문제를 풀면서 거기 나와 있는 개념을 제가 좀 설명해 주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 개념 같은 건 다 언급을 해줄 거니까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끝나고 나면 아마 일요일 날 이어서 아마 연대 파이널도 할 것 같아요. 아니 평일날 2번 정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사실 저는 계획을 아직 못 짜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요일날 끝나고 이어서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마지막 페이지 있는 거 어머님들 혹시 그 물리 논술 하실 분들 계시면 이 마지막 페이지는 꼭 읽어보시고 아이들한테도 좀 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는 안 읽으셔도 돼요. 앞에는 그냥 잘난 척한 거니까 안 읽으셨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논술 수업이 기존의 수능 수업하고는 좀 달라요. 그 차이점을 인지를 하지 못하면은 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근데 많이 헤매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오늘 제가 한 얘기도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입시가 좀
그죠? 우리 때랑도 많이 다르고 뭐 다양해진 것 같은데 사실 막상 딱히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그런 이상한 입시인 거죠, 사실은.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사실 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죠. 네. 어머니도 혹시 학력고사 보셨으면은 옛날에 학력고사는 막 한 전국에서 한 전국 등수가 나왔었잖아요. 전국에서 한 10,000등쯤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걔가 시험을 좀 못 봤다고 20만 등을 하진 않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해요. 예, 수능에서 10,000등쯤 하던 애가 그날 조금 컨디션 안 좋으면 20만 등을 하고 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항수가 엄청 줄었어요. 그 배점이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등락폭이 되게 커요. 뭐냐면 이 얘기 왜 하냐면 수능도 확신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논술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논술도 변수가 많죠. 예전에 어떤 애가요 건국대학교 논술 떨어졌는데 고려대를 붙었어요. 뭐 엄마는 이해를 못하죠. 이해 안 되죠? 건대 떨어졌는데 고대 붙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논술도 그래요. 학교 내신은 안 그래요? 똑같아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강남의 뭐 학교에 전교 6등인가 7등 했는데 내신으로 의대를 넣었는데 지방대 의대까지 싹 다 떨어지더라고요. 누굴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강남에서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가 왜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의심스럽죠? 그죠? 이미 합격자가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죠?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 가지 기회를 잡아야죠. 그러니까 올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인하지 말라. 그래서 논술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머님들 보실 때 이게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입시를 치는 데 있어서 좋은 플랜 B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 대신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죠? 여기다 올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골고루 시간 배분 잘 하셔서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이 여름을 넘기셔야 원하는 결과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 잘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화를 안 해요 이상하게. 그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오승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는 논술은 선물 같은 기회다. 내신이나 정시로 가기 어려운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니까 잘 준비해서 논술로 대학 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연세대 설명입니다. 그래서 연세대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뭐 한성서 중경이 뭐 포인트만 뭐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연한성서 중경이 해서 1418명 모집하고 연세대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서 259명을 선발합니다. 우리가 논술은 이제 상향 지원 또는 소신 지원이잖아요. 이렇게 하향 지원은 잘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가고 싶은 대학의 원서를 가고 싶은 대학에 가고 싶은 과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이 합격한 학생들은 결국은 이제 논술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게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1418명이 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연세대는 자연계열을 259명 선발합니다. 논술 100%예요. 그러니까 내신은 전혀 상관이 없다. 자,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수능을 안 보는 학생도 안 보고 논술 보는 학생도 많이 있고요.
뭐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없다. 치의학과, 약학과, 자연계열 선발하고요. 의학계열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수리논술이 60점이고 과학논술이 40점이고요. 네,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 미적, 기하, 확통입니다. 제가 요거 이제 보여드리는 사례는요. 상위권 공대에 합격한 그 일반고 합격생, 네, 일반고 학생으로서 상위권 연대에 상위권 공대에 합격한 학생의 그 수능 성적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요게 국수 영탐구 탐구, 네, 이렇게 됩니다. 42333 연대 가기 어려운 성적이죠. 네, 논술로 잘 갔어요. 네, 51214 네, 국어가 5가 뜨면 사실 정시에서 좀 답이 없는데 연대 상위권 공대 네,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어머님들이 아무리 수능 최저가 없어도 그래도 연대 논술 붙은 학생들은 수능 성적이 1112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능 성적하고는 상당히 좀 독립된 그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능을 잘 봐서 연대 갈 수 있으면 뭐 걱정이 없는데 조금 성적이 좀 못 미친다거나 불안하다거나 그랬을 때 연세대 논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연대 지원할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모집 단위별로 과학 논술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과학 논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쓸 거냐, 과학 논술을 뭐를 준비할 거냐를 같이 고려해서 정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볼 수 있는 과학 논술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요 내용은요, 여기 논술의 길 2024 자료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굉장히 요거요. 네, 논술의 길. 네, 여기에 보면 이 표도 다 나와 있고요. 요 논술의 길을 보시면 논술 전형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매년 보면 이 논술의 길을 받으러 학원으로 오시는 어머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대치동의 어떤 논술 자료집으로서는 베스트셀러니까 네,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학년도 연세대 그 논술 경쟁률인데요. 자연 계열이 22.7대 1, 공학 계열이 23.8대 1, 치의학 계열은 99.8대 1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좀 낮아진 겁니다. 뭐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네. 근데 어머님들 오늘 이제 연세대 논술 설명회잖아요. 그러니까 연세대를 쓰기로 결정을 하고 오신 건가요? 연세대를 쓰려고 마음을 먹으셨나요? 아니면 오늘 설명회를 듣고 결정을 하려고 오신 건가요? 이게요, 지금 연대 논술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망설이게 되는 요인들이 있어요. 네. 일단 뭐 정시에 대한 기대, 정시에서 우리 아이가 또 잘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 이게 이제 수능 전에 연대 논술을 보는 것이다 보니까 과연 이 연세대 논술에 응시하는 게 잘하는 걸까? 네, 수능에 집중해서 수능 점수를 올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부터 해서 연대는 이제 의학계열을 선발하지 않으니까 또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또 연대를 안 쓰고 뭐 치대는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상위권 학생들 경우에 또 학종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연세대 논술을 쓸 거냐에 대해서 좀 많이 망설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준비의 이제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수능은 선택 미적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근데 논술을 하려면 미적, 기하, 확통 다 해야 된다고 하고 과학 논술을 하자니 지금 이제 수능 공부도 빠듯한데 과학 논술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연대 지원에 상당히 좀 망설이게 됩니다. 네. 그 결과
경쟁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래 쓰지 말자. 이런 비율이 늘어나면서 예전에 비해서 연대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진 거죠. 예. 그래서 연대에서 아마 내년에는 과학 논술을 없애겠다고 한 것 같아요. 예. 점점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준비에. 예. 물론 치의학 계열은 여전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예. 근데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쟁률이 낮아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경쟁률이 높아져서 치열해지면요, 합격 컷이 올라갑니다. 네,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써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 합격 컷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경쟁률이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합격 컷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제 나도 피해갈 것이냐? 많이들 피해가니까 내가 노려서 그 기회를 내가 노릴 것이냐? 여기에서의 결정입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그 논술 이제 합격생들에 대한 성적 자료거든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총 합격 기준으로 해서 최저 컷이 한 40점밖에 안 나왔어요. 물론 연대 논술 문제가 쉽진 않습니다. 뭐 어렵지만 예전에 진짜 어려울 때에 비해서는 많이 쉬워졌는데도 합격 컷이 40점이라는 것은 경쟁률 완화에 따른 합격 컷 하락으로 분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40점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 이제 꼬리표 보면 이제 연한 색깔로 이렇게 이제 표가 달려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예외적인 경우인데 예외적인 경우로 33점인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100점 만점에 우리 학생이 33점을 맞고 시험을 보고 와서 자기가 붙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100점 만점에 33점을 맞았는데 아, 나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붙는 사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공학 계열을 보니까 최저 컷이 45점. 네. 34점 정도도 있었다. C에 보니까 이제 합격 컷이 52점 정도, 한 49점 정도인 학생도 있었다. 이런 표입니다. 그래서 경쟁률 완화에 따라서 합격 컷이 그렇게 지금 높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료를 해석할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계열 전체, 공학 계열 전체니까 공학 계열에서 좀 낮은 과, 좀 높은 과 차이가 있겠죠. 네,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45점부터 53점까지니까 높은 과라고 하더라도 막 60점, 70점이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죠. 합격 컷이 추정컨대. 네. 뭐 어쨌든 모집 단위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합격 컷에. 네, 그 말씀이고요. 자, 또 하나는 원점수에 비해서 이게 점수가 조금 낮게 반영된 거일 수도 있다. 학교에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표준 점수를 내다 보니까 조금 낮아 보인다, 점수가. 그런 언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학교에서 설명을 안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과학 논술은 표준 점수를 내거든요.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다 다르니까 물화생지를 표준 점수를 냅니다. 표준화를 합니다. 그럼 표준화를 하다 보면은 과학 논술 점수가 40점인데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평균을 20점으로 잡고 표준 편차를 5점 정도로 잡으면은요. 다마저도 그 표준 점수는 한 30점 정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표준 점수를 내다 보니까 조금 낮아졌다라고 학교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원점수 기준으로는 요거보다 한 10점 정도는 더 플러스해서 봐야 되지 않나? 이 자료를 해석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회를 대부분 처음 들으시겠죠, 그죠?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지금 현재 작년에 연대 논술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연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연대 논술 전형으로 합격해서 연세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자연 계열에서요. 자연 계열에서 연과고 학생이 많을까요? 일반고 학생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과고 학생이 많을 것 같다. 일반고 학생이 많을 것 같다. 요게 뭘 걸질 않고 퀴즈를 하니까 참여율이 낮아진 것 같아요. 뭐 쿠폰이라도 하나 걸고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이제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게 학교에서 올해 이런 자료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고교 유형별 현황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 있는 게 2023학년도 요거가 2023학년도 자료거든요. 근데 2023학년도 지원자 대비 요 녹색이 영재고 파란색이 과고예요. 그래서 영재고 과고를 합쳐서 9.2% 정도를 차지합니다. 비율이. 네. 근데 최초 합격을 이렇게 보니까 영재고가 42.5%, 과고가 7.8% 이렇게 해서 네, 50.3% 이렇게 올라갑니다.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죠? 네,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자, 그런데 등록한 인원을 보니까 영재고 과고를 합쳐서 요게 한 27% 정도 돼요. 네. 요거 차이가 왜 나는 걸까요? 네.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가 최초 합격을 했다가 다른 대학 쪽으로 등록을 한다는 거죠.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추합이 많이 돌고 있어요. 지금 연대 논술 전형에서. 그래서 실제 등록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비율이 줄어들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또 뭐냐면은 총합격, 그러니까 최초 합격을 했다가 다른 대학을 갔어도 어쨌든 합격자잖아요. 예, 그 합격생들의 비율을 이렇게 이제 총합격이라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이제 잘못 해석을 하면은 영재고 과고 합쳐서 막 이게 퍼센트가 어마어마해서 일반고 학생들은 이거 뭐 어떤 기회가 있겠나 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원자 수, 그 다음에 모집 인원 이렇게 명수로 비율을 다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표만 보고는 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곱셈을 제가 해가지고 명수로 다 바꿨거든요. 자, 영재고 과고 학생들 이렇게 보니까요. 영과고 지원자 수는 1240명이었습니다. 1240명이었는데 이 중에 뭐 합격을 해서 다른 대학에 등록을 했든 연대를 다니든 총 합격자 수는 354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작년에 모집 인원이 24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등록자 수를 보니까 96명이에요. 등록자 수는 96명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합격률도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영재고 학생들은 대략 44%의 합격률, 과고 학생들은 한 13% 정도의 합격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고는 어떻게 되냐? 이게 학교에서 자연계열, 인문계열 딱 나눠가지고 일반고는 몇 명, 뭐 영재고는 몇 명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인문, 자연을 다 합쳐가지고 비율만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확한 숫자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고 그 등록자 수는 인문, 자연을 합쳐서 205명 정도로 보여요. 그 비율을 곱해 봤을 때. 자, 그런데 인문 모집 인원이 101명이고요. 외고 합격자가 20명 정도 되니까 일반고의 인문 계열 합격자 수는 한 80명 정도로 보면 되겠죠. 80명 정도로 보면 되니까 일반고 자연 합격자가 몇 명인가 보니까 한 120명대 정도가 나왔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영과고 학생이 강세인 건 맞지만 실제로 등록한 학생들을 보니까 영과고 학생보다 일반고 학생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거 제가 막 곱셈 막 열심히 해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잘하지 않았나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쵸? 그래서 오늘 이제 어머님들 이제 영과고 학부모님도 계시고 일반고 학부모님도 계셔서 제가 영과고 연대 논술 전략, 일반고 연대 논술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과고 학생들 같은 경우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로 빠져가더라도 일단 연대 논술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고 아까 제가 합격 비율을 보여드렸지만은 강세인 건 맞지만 다 붙는 건 아니에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연과고 학생들이 이제 44% 합격률이다 그러면은 물론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탈락률도 꽤 된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 연과고 학생들은 논술 문제를 이제 봤을 때 문제를 이해할 때요, 약간 교과 외적인 내용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바라봐서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과 과정에서 문제는 내는데 연과고 학생들은 이거를 어떤 교과 외적인 내용의 시각으로 보니까 문제를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하는 학생들 분명 있지만은 논술 문제 유형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적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논술 문제의 유형에 적응하는 그러한 어떤 공부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술이라는 측면에서도요, 어떤 이 좀 논리성이 부족한 답안들, 그런 답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비약이 심한 경우도 많고요. 이제 논술 쓸 때. 그리고 좀 뭐랄까 막 너무 대충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너무 심한 경우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좀 비약이 심하다든지 좀 엉망진창으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논술의 길이에 있어서도 그냥 뭐 너무 그냥 대충 짧게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과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적절한 길이로 논술하는 연습도 시켜줘야 된다. 그다음에 고교 과정에 맞게 논술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과고 학생들은 이제 기호를 쓸 때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호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기호를 뭐 쓸 때 좀 부정확하게 쓴다든지, 뭐 그런 기호는 있는데 문제는 엉뚱하게 푼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고교 과정에 맞게 논술하는 것을 연습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원 모집 단위를 선택할 때 학생이 그 모의논술 성적이 잘 나오면 물론 자기가 쓰고 싶은 과를 쓰는 거지만,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면 그 성적에 맞게 모집 단위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자기가 꼭 쓰고 싶은 과는 쓰겠지만은 어떤 합격이라는 거를 고려하여 모집 단위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은 합격률이 높으니까 그냥 나 아무렇게나 막 난 꼭 이거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쓰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합격률에서 조금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고 학생들의 이제 연대 논술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 경쟁률 하락에 따라서 논술 컷이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논술 컷이 그렇게 높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분명히 일반고생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상위권 공대 같은 경우도 그 제가 이제 운영하는 이제 논술 TV라는 채널에 혹시 들어와 보셨습니까? 안 들어와 보셨습니까? 거기 제가 연대 합격생들하고 이제 인터뷰한 영상들 나중에 한번 꼭 챙겨 보시기 바라고, 그 논술 TV에 들어가서 그런 영상을 보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냥 영상 보고 나가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그 과고생과 합격한 인터뷰 영상이 하나 있고 일반고생과 인터뷰한 이제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들 좀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고, 상위권 공대 같은 경우에 대학에 가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고생이 그래도 한 반 정도는 된다는 거죠. 한 반 정도는 된다. 그래서 분명히 일반고생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 뭐 연과고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연과고 학생들이 강하지 않냐 해서 피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논술 유형이, 자, 물론 시험 보러 가면 다 문제들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새롭게 느껴지지만 지금까지 연대 논술이 쭉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연대 논술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비 불가능한 그러한 유형의 그런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 논술 유형에 적응하는 그러한 공부를 했을 때 일반고 학생들 충분히 합격의 가능성과 경쟁력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연대를 좀 논술로 공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과학 논술에 대한 고민인데요. 일반고 학생들 대부분은 투가 약할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일반고 학생들 한 번 120명 정도 합격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학생들이 투가 아주 강할 리는 없는 거예요. 지금의 입시 체계에서 수능에서 투를 안 하고 내신도 투를 그렇게 아주 열심히 안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마찬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마찬가지고 이제 과학 논술 수업을 들으면서 투의 내용까지 이제 잘 준비를 하면은 그러한 학생들 중에서 이 일반고 합격생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런 이제 기회를 나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비가 어려운 만큼 준비를 하고 났을 때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술 준비 안 하고 그냥 가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런 학생들은 이제 수능을 미적 선택을 했어요. 이하 학통 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가서 보는 거예요. 과학 논술도 준비가 안 되고 그냥 가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투도 뭐 전혀 뭐 투의 내용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준비의 난이도가 높은 만큼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원 모집 단위를 정할 때 저희가 이제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물론 학생이 원하는 학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이제 고려하지만은 그래도 이 학생이 이 정도의 성적이라면 이러한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제안을 해드리는데 그러한 이제 현실적인 지원들 그런 것들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우리 연대 논술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자, 수학과를 볼게요.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수학과는 모집 인원이 8명이에요. 근데 지원 인원이 217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 발표한 경쟁률은 27대 1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수합이 많이 돌았다 그랬죠. 수합이 23명 돌았어요. 이거 제가 1차 추합, 2차 추합, 3차 추합 다 해가지고 다 덧셈한 거예요. 잘했죠? 23명 합격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217명이 지원을 했다가 31등까지 합격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217명 중에서 31등까지 합격을 했으면 실질 경쟁률은 7대 1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 실질 경쟁률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다 정리한 것이고, 이렇게 이제 정리한 표는 어디 가서 이제 보실 수 없는 표니까 사진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을 찍으실 때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찍으신 다음에 저작권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농담입니다. 저는 빼고 찍어주세요. 네, 이렇게 보면요. 기계공학부가 8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22대 1이면 뭐 많이 경쟁률이 낮아졌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굉장히 낮아진 경쟁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낮은 과들이 있습니다. 있고 요 숫자는 뭐냐면은요. 모집 인원 대비 추합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수학과는 8명 모집하는데 추합이 23명 들어왔으니까 이 비율이 2.9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거 연과고 학생들이 많이 썼다라는 거죠. 네, 전기전자 1.9, 그죠? 네, 여기 컴퓨터과학과 2.9 이게 연과고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는 과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율이 낮은 과로 무조건 쓰라는 거는 아니고, 우리 학생이 잘하면 뭐 이 비율이 높아도 지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학생이 지원할 만한가는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이 학생의 성적이나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릴 거고요. 근데 조금 약하다, 약한데 연대를 이제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비율이 낮은 쪽으로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참고 수치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치의 약학은 조금 예외입니다. 네, 치의 약학은 요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요 비율이 낮은 이유가 이제 붙으면 다른 데로 안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연대치대를 붙으면 그냥 등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모의논술을 매번 성적을 내서 성적을 다 보내드려요. 네, 매 시간 성적을 보내드리는데 제가 그 모의논술 시험을 볼 때 40점을 기본 점수로 해서 네, 점수를 냅니다. 근데 이제 그 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을 보니까 70점대인 학생이 42%, 60점대인 학생이 54%, 50점대인 학생도 있긴 있었다. 이런 이제 비율이고요. 이게 60점, 70점이 나오면 합격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머님들이 이제 성적을 받아보시면서 뭐 이런 걸 이제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70점 일관되게 70점 이상이 나온다. 그거는 뭐 좀 괜찮다. 괜찮은 성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60점대에서도 합격생이 나온다. 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연대 논술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부터는 이제 포인트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한양대도 수능 최저가 없고, 네, 그다음에 수리 논술만 보니까 네, 과학 논술 상관없이 수리 논술만 잘 봐서 합격할 수 있는 기회, 중요한 기회가 되겠죠. 시험 범위는 미적기와 학통이다. 자, 성균관대 어머님들 그 의대 중에서 제일 최저가 낮은 의대가 어딘가요? 이거 너무 쉬운가요?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물어보니까 이거 너무 쉬운 문제가 돼버렸는데 제일 최저가 낮은 의대가 성균관대 의대입니다. 최저가 성균관대 의대가 제일 낮아요. 네. 그래서 국수영 탐구 그러니까 탐구를 두 과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3합4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영어가 1, 탐구 하나가 1, 탐구 하나가 2. 그러면 0탐탐으로 3합4를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국어 수학에서 좀 문제가 생겨도 최저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 국어 수학이 가령 뭐 3, 3이다. 이렇게 돼도 된다는 거니까 성균관대 의대가 제일 최저가 낮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워낙 경쟁률이 치열해서 좀 만만치는 않다. 자, 논술 100%고 내신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자, 시험 범위는 수일 수투만 봅니다. 자, 수일 수투만 본다고 해서 쉽진 않다. 자, 학교에서 얘기했을 때 합격자 평균은 한 57점 정도였다. 100점 만점에. 그러면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일 수투에서 나온다고 해서 어머님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냥 그건 가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냥 가서 볼 만한 유형의 문제는 아니다. 네, 논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범위는 수일 수투라 하더라도 네, 학교에서 인정을 했어요. 문제가 어렵고 시간 부족하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는 3합7입니다. 국수형 탐구 한 과목 3합7. 내신 반영 비율이 10% 정도 되긴 하지만 거의 감점 없다. 네, 1등급 대비 뭐 8등급이라 그래도 9.7, 한 0.3점 감점된다. 거의 감점이 없는 반영 방식이다.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 의학 계열은 4합5입니다. 네, 국수영 과탐을 두 개 평균을 내서 4합5니까 최저가 상당히 높죠. 최저가 높고 그 대신에 영어는 2등급까지 1등급으로 쳐준다라는 거고, 네, 약학부는 4합5인데 과학을 하나만 반영해서 4합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계열은 3합6. 그럼 3합6으로 가면 조금 여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 뭐 작년에 합격한 사례들 보면은 뭐 수능 성적이 상당히 저조하지만 네, 3합6 맞춰서 합격한 사례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앙대 내신 반영 방법을 보면요. 국수영사가 상위 5개 과목만 반영합니다. 잘 본 거 5개. 잘 본 거 5개. 네. 그래서 자, 전형 총점을 100점으로 봤을 때요. 논술이 70점, 교과가 20점, 비교과가 10점이거든요. 그러면 교과가 20점이면 올 1등급이면 20점을 준다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논술은 70점.
자, 그런데 7등급이 19.2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아이가 3년 내내 이제 시험을 본 거 중에서 제일 잘 본 내신 성적을 모아 보니까 77777이 나왔어요. 네, 나머지는 89, 89, 89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도 몇 점 감점? 5개가 7.7등급이 나왔으면은 19점이 0.8점 감점.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는 지금 논술 100% 그러니까 교과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금 연안성서 중경위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는 서강대와 중앙대 나머지는 다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아요 내신을 서강대와 중앙대가 반영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감점이 거의 없다. 이걸 보면은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경희대는 이제 경희대 의학 계열도 최저가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국수, 영, 과탐 한 과목 중 3합 4예요. 의학 계열, 의치, 한약. 내신 전혀 반영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경희대 의학 계열은 좀 이 3합 4가 나온다면 좀 써볼 만하다. 의치, 한약. 인원도 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연 계열은 2합 5로 내려가니까 2합 5는 뭐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그러한 최저가 되겠습니다. 네. 시험 범위는 다 미적기와 학통입니다. 네. 자, 이화여대는 약학은 4합 5, 자연 계열은 2합 5. 네, 자연 계열 2합 5에서 주의하실 점은 여기 수학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다. 네,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포인트만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 왜 오승준 수리 논술인가? 자, 제 수업의 시그니처랄까? 이게 이제 수리 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 이게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거꾸로 논증하기, 추측하고 논증하기, 구조로 추론하기, 예를 들어 추론하기, 그래프와 그림으로 추론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 이게 이제 9가지거든요. 요게 앞글자만 따면요. 직관수, 거추, 구의 그분 이렇게 돼요. 요게 노래도 있거든요. 직관수, 거추, 구의 그분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이게 랩인데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말려주세요. 이거 부르라는 어머님들은 저를 낭떠러지를 밀려가시.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요령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 많은 수학 연구가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논술 문제 버전으로 정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은 증명의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에서는 증명 문제가 나오고 어떤 답을 구하는 문제라 하더라도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논술을 우리가 배운다고 했을 때 이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거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수학적 기납법 문제 같은 경우에 많이 출제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논증하기라는 거는 뭐냐면요. P면 Q이다. 이런 걸 이제 증명하라 그러거든요. 증명 문제에서는. 그러면 증명 문제는 이 결과를 다 가르쳐 준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증명 문제는 결론을 가르쳐 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할 때, 증명의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이 결론을 분석해 보면 그 문제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결론을 분석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증명은 이쪽 방향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결론을 분석을 하면서 결론을 변형해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을 변형을 해보기도 하면은 결국은 증명해야 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거꾸로 가본다. 자, 그런데 생각은 이렇게 거꾸로 가보더라도 논술은 이렇게 똑바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이 이쪽 방향으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거꾸로 논증하기예요. 학생들 보면 거꾸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거꾸로 막 써버려요. 근데 논술은 똑바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고 논술은 똑바로 쓰고 이게 이제 거꾸로 논증하기예요. 그러니까 증명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이고 중요한 논술 방식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생각은 거꾸로 해도 너네가 논술은 똑바로 써라 이렇게 외치라고 하거든요. 예. 어머니들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생각은 거꾸로 해도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논술은 똑바로 써라. 이걸 제가 수업 시간마다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증명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그 합격 수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 자료에 이제 그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 수기를 좀 실어놨는데요. 어머님들도 읽어보시고 학생들도 좀 읽어보면서 용기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고요.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수업 시간 때마다 선생님이 생각은 거꾸로 해도 논술은 똑바로 쓰라고 해준 얘기 때문에 내가 붙은 것 같다. 예, 이게 이제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접근 전략이다라는 거죠. 추측하고 논증하기, 자 구조로 추론하기.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시간 없을 것 같고 구조로 추론하기는 뭐냐면 논술에는 이런 문제가 많아요. 1번을 풀고 2번을 푸는데 3번이 1, 2번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요. 언뜻 봤을 때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1, 2번을 이용해서 3번을 풀면 3번이 풀려요. 이런 구조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있는 경우에 이 3번 문제는 내 힘으로 푸는 게 아니라 1, 2번을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생각에서 3번이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연습을 자꾸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구조를 활용해서 추론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 이게 시험장에서 그 생각을 하는 순간 3번이 딱 풀릴 수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추론하기는 뭐냐면은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조금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의미가 해석이 되고 어떤 규칙이 발견이 되면서 논술 문제가 풀릴 때가 많아요. 네, 그럴 때 필요한 게 예를 들어 추론하기 전략이고요. 그래프와 그림으로 추론하기. 그래프와 그림을 이용해서 추론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문제가 풀려나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을 제가 늘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문제 풀 때 연습하고 아이들은 시험장에 가서 이거를 실제 문제 풀 때 잘 활용을 합니다. 자, 분류하여 분석하기는 뭐냐면요. 논술 문제는 또 이런 게 많아요. 이럴 땐 어떻게 되고 이럴 땐 어떻게 되고 이럴 땐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답안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분류하여 분석하기인데 연대 논술 문제에는 이 분류하여 분석하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충분히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수능에는 이런 게 없죠. 네? 수능에 30번 문제가 어떨 땐 답이 뭐고 어떨 땐 답이 뭐고 어떨 땐 답이 뭐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에는 이럴 땐 답이 뭐고 이럴 땐 답이 뭐고 이럴 땐 답이 뭐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분류하여 분석하기 그럼 뭐 연대 논술에만 나오냐 그렇진 않습니다. 논술 문제에 이 수리 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은 뭐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어떤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접근 전략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류하여 분석하기 같은 경우도 다른 대학에도 나오는데요. 연대에는 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걸 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작년 연대 논술 기출 문제인데요. fx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미니멈 ax, bx 플러스 c.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ax라는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ax라는 함수가 있다. y는 ax. 그다음에 y는 bx 플러스 c라는 그 1차 함수가 있는데 b가 음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 나올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 나오는데 얘와 얘 중에서 최소값으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bx 플러스 c, b랑 c가 숫자가 아니잖아요.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얘가 어디에 있는 직선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럴 때 이 분류하여 분석하기를 이용해서 푼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갈 때, 4가지 경우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럴 땐 어떻게 된다, 이럴 땐 어떻게 된다, 이럴 땐 어떻게 된다, 이럴 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작년에 이제 연대 수학과에 합격한 학생이 상당히 이제 수학 실력이 강한 학생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분류하여 분석하기 문제를 좀 자꾸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 분류하여 분석하기 요거만 좀 잘 연습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잘 보완을 해가지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다 퍼펙트하게 네, 풀고 합격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한양대 이제 논술 문제인데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작다는 걸 보여라. 이걸 유도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유도하라는 게 아니고 얘는 얘보다 작아. 왜 그런지 설명하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요 식의 모양하고 얘를 이제 비교를 해서 얘가 어디에서 나온 걸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서 나온 걸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증명 문제는 이런 결론을 가르쳐 준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결론의 의미를 분석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이런 건 거꾸로 논증하기 전략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에서 계속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연습을 시켜준다. 자, 왜 오승준 수리논술인가? 10년간 검증된 대면 첨삭 시스템과 축적된 데이터에 따른 원서 상담. 제가 2012년도에 논증과 추론 학원을 개원을 해서 지금 이제 10년 넘게 이 대면 첨삭 시스템으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제 수업에 이제 한반 정원은 지금 뭐 한 60명 정도 이렇게 될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60명 정도 되는 학생을 제가 다 이렇게 첨삭을 해주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는 이제 첨삭 전문 선생님들이 계시고 이 첨삭 전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제 대면 첨삭 지도를 다 맡아서 담임 선생님이 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배정이 돼서 이제 학생들을 대면 첨삭 지도를 다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10년간 충분히 검증되었다라는 말씀이고 축적된 데이터에 따른 원서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거다. 학생의 논술 성적. 근데 이게 논술 성적 어떤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학생이 쓰는 거 어떻게 문제 푸나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원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강좌 진행은 3시간 반 수업이고요. 앞에 1교시의 주제 강의, 2교시의 모의 논술, 3교시의 해설 강의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요 모의 논술 시간에 대면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모의 논술 시간에 학생들은 이제 문제를 풀고 학생 한 명 한 명 교실 밖으로 이동을 해서 첨삭 담임 선생님에게 첨삭을 받습니다. 대면 첨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와서 쓰면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대면 첨삭을 받겠죠. 네. 근데 이제 과제는 뭐냐면 과제를 뭐 제가 많이 내주진 않고요. 그 모의 논술 시간, 그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문제 중에서 자기가 좀 잘 못 푼 문제, 그거는 다시 논술에 와라. 요 과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 푼 문제 있잖아요. 수업을 들어요. 선생님 설명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잘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게 자기의 것이 되려면 자기가 한번 풀어봐야 되잖아요.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풀어보면서 논술까지 하면서 논술 연습까지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서술 연습까지 하는 거죠.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논술 실력이 올라가요. 예,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일방적인 수업을 들으면서 논술이 이런 건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논술 실력의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논술하기 숙제를 내는데 그럼 이제 아이들이 다시 써오잖아요. 그럼 다시 썼는데도 잘못 쓴 경우가 나와요. 반드시. 그럼 그것까지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써왔는데 잘못 썼어. 그걸 평가를 안 해주면 자기는 그렇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이 논술 공부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잘 썼는지 그다음에 다시 쓰기를 하다가 또 질문이 또 생겨요. 그럼 이제 그러한 질문 점검까지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이 대면 첨삭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한가요?
일단 첨삭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논리적이고 간결한 논술을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논리가 없는 막 그런 서술들 처음에 이제 그런 학생들 많아요. 그 논리를 좀 잘 잡아줘야 되고. 근데 간결한 논술이라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또 너무 잘 쓰려고 하다가 너무 길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길게 쓰는 학생들은 시험장에 가서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야 이렇게까지는 안 써도 돼. 이런 건 빼도 돼. 줄여줘요. 첨삭을 하면서. 그러니까 적절한 길이의 간결한 논술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 그런 아이디어는 그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봐.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다 대면 첨삭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수학적 정확성.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드러나지 않던 어떤 오개념이 서술을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오개념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이제 무엇이 수학적으로 정확한가, 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줘야 되고요. 어떤 질문들, 의문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과 해결을 위해서는 대면 첨삭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저는 대면 첨삭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해요. 대면 첨삭의 중요성은 자, 토론을 통한 문제 접근법과 풀이 서술 방향의 정립.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첨삭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이제 첨삭을 할 때 우리 첨삭 선생님들 정말 실력 있고 경험 있고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고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논증과 추론 대면 첨삭이 좋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다 우리 이제 첨삭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지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 첨삭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야, 너 이 문제를 왜 못 풀었니? 이렇게 접근해 보려고 생각을 했어? 어떤 문제 접근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고요. 그러면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런 게 이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문제 접근법이나 어떤 풀이 방향에 있어서도 서술 방향에 있어서도 야, 요거는 좀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선생님 이건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요? 그런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자신에게 맞는 그런 서술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수업, 서면 첨삭, 일방적인 서면 첨삭하고 끝. 이거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술 방향의 정립. 자, 생각에 대한 대화. 이게 뭐냐면요. 학생이 못 풀어서 냈어요. 예, 백지를 냈어요. 그러면 서면 첨삭만 해준다. 그러면 해줄 게 없죠. 근데 막상 대면 첨삭에 들어가 보면요.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얘가 왜 못 풀었나?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생각을 했나? 그럼 그 생각에 대한 대화가 첨삭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어떤 답안지에 대한 서면 첨삭이라는 것으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질문은 항상 새롭게 생성됩니다. 이렇게 첨삭을 지도해 보다 보면 원래 질문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는 해결이 됐는데 또 다른 질문이 떠올라요.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다음에 동기부여. 자, 열심히 하자. 우리 학생들 첨삭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좀 열심히 준비를 해보자. 이런 동기부여의 역할도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학습 방향. 보니까 뭐 확통의 조건부 확률 개념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너 조건부 확률 개념을 좀 공부해올 다음 시간에 공부해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학습 방향도 제시하고 계획의 제시. 제가 이제 뭐 확률 통계나 이제 기하 수업한 뭐 그런 내용들, 기하나 확률 통계가 좀 약하다는 학생들에게 그 동영상 링크를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너 기하 이쪽은 공부가 좀 부족하니 그러면은 영상 보내줄 테니까 이거 영상 보고 공부해와. 이렇게 학습 방향과 계획까지 제시해 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실력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대면 첨삭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연세대 쓰는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든 이제 문제를 풀어내려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 학생의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설령 답은 잘못됐어도 생각의 방향이 맞을 수가 있고,
답은 나왔지만은 중간에 개념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다 평가를 해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서는 대면 첨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논술 강좌 선택의 기준은 1대1 대면 첨삭을 해주면서 충분히 검증된 수업을 듣자. 그러면 1대1 대면 첨삭을 해주면서 충분히 검증된 수업은 누구의 수업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 계시잖아요. 네, 수리논술은 오승준. 네.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올해 연대 시험이 9월 23일이어가지고요. 11주 특강을 하고 연세대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주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세 번은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을 일단 첫 세 번 수업에서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고요. 또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을 3번, 기하를 3번, 확률과 통계를 2번, 이렇게 수업을 해서 11주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11주 수업을 하고 나면 연세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세대 시험이 있는 주간에는 그 12주 커리큘럼 수업인 반들은 휴강을 하려고 그래요. 휴강을 하고 요때 연세대 파이널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세대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주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 다음 주에 한 주 더 수업을 해서 12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일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하 확통 쪽이,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하 확통이 좀 약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제 요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첫 시간에 학생하고 첨삭 선생님하고 이제 면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어떤 뭐 특강을 듣는 방법도 있고 제 동영상 링크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필요하다면 제가 뭐 보충을 해서 이 학생들은 좀 보충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좀 보충을 해서라도 뭔가 보완을 해서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이요. 제가 Y반이 있고 S반이 있어요. 자, Y반은 연세대 반이고 S반은 연한성서 중경희 반인데요. Y반은 11주 수업이고 S반은 12주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에서 S반은 요 12주까지 수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Y반을 들으려고 하는 어머님들 중에 Y반을 듣지만 12주 수업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셔서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연대반을 운영하면서 연대 시험 끝나고 수업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연대반인데 연대 시험 끝나고 수업을 하는 건 좀 모양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11주까지 수업을 하는데 11주까지 수업을 하고 연대 시험을 보고 연대 외에는 지원을 하지 않은 학생은 11주에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다른 대학도 쓰기 때문에 12주 수업도 듣고 싶다. 그러면 하여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반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아이가 연세대만 쓸 거야. 이런 학생들 있죠. 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 중에서 연세대만 쓸 거야라는 것은 좀 상위권 학생들이겠죠. 뭐 한성서, 중경이는 내가 별로 쓸 생각이 없다. 연세대만 나는 준비하려고 한다. 또는 이제 영과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만 쓴 학생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한 반이 Y반입니다. 그래서 영과고 학생들은 Y반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럼 이제 영과고 학생들이 Y반 많이 듣는다 그러면 또 일반고 그 학생 어머님들이 그럼 영과고 학생들이 많으면 좀 학생이 좀 따라가는데 어떨까요?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같이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만 쓴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이제 Y반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S반은요. 뭐 연세대도 쓰지만 뭐 연한성서 중경이 이런 식으로 육론술이라고 하죠. 이렇게 쓰려고 생각하는 학생들 S반 선택하시면 되겠고
연세대 쓸지 안 쓸지 좀 고민이 된다. 뭐 한성서 이렇게 쓰려고 한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S반 뭐 같이 들으시면서 공부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연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제 수업에서 이제 Y반이나 S반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연세대만 쓴다 Y반, 다른 대학도 같이 쓰려고 한다 그러면 S반 이런 식으로 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Y반은 11주, S반은 12주, S반은 요 주의 이 휴강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럼 일단 전체 설명은 마칠까요? 네. 그러면 어머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